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스캔들인데 김민석 후보자 역시 마치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제가 오늘 세어봤는데 5가지인지 6가지인지 세다가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나오더니 예전 얘기까지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언뜻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모 씨한테 4천만 원 이거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모 씨가 있는 회사에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또 1,000만 원 뭐 빌렸다 이래가지고 또 9명한테 1,000만 원씩 도합 9천만 원 등등등.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엊그제 이걸 일거에 다 갚았답니다. 한 8, 9년 남을나라 하고 있던 돈을 갑자기 이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받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갚았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에게 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가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또 하나 그 무렵에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 청와대, 칭화대 여기에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선거 치르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언제 또 석사 학위 논문을 썼고 이건 받았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들 유학 코넬대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코넬대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뭐 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죠. 그 1년 학비가 아마 1년 넘게 들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재산 신고하면은 2억 몇천 원밖에 안 된다는데 도대체 이 1억 넘게 들어간다는 아들 유학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또 하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아리 활동으로 무슨 뭐 입법조사 이런 걸 했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아빠 이름으로 진짜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최종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코넬 대학 입학의 이른바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내놓았는지 안 내놓았는지. 우리나라를 그동안 그렇게 쥐고 흔들었던 조국 사태의 출발점이 그거 아닙니까? 동아대에 낸 입시 자료 그 스펙에 아빠 찬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건데 바로 이제 이 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나요? 대여섯 개 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돈 문제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김민석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서울시장 얘기하셨을 때 네. 서울시장이 2002년 서울시장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3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23년 전에 서울시장을 나갔어. 별로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 하는데 네. 이분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에 92년 총선에서 영등포 올해서 될 뻔했어요. 한 200표 차이로 당시 나홍배 부총리 지낸 그분한테 아깝게 졌거든요. 네. 그래서 96년 총선에 진입을 합니다. 30칸 넘어서. 네. 그리고 2000년에 재선이 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뻐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나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의원직을 떼고 나가니까 네.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지죠.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그 선거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분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2020년까지 없어요. 무려 네.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중간에 김민세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2002년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네. 네. 그때 이제 정몽준 후보 쪽으로 가서 네. 정몽준이 중심이 된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민주당 분들한테 김민석이 아니라 김민세, 철새, 네. 철새 더하기 김민석 더하기 철새, 김민세. 네. 이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18년 동안 그렇게 한동안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1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제기해서 왔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물론 민주당이 이름 막 바꾸면서 민주당이라는 그 이름을 딱 따서 정당 갖고 있다. 그거 가지고 뭔가 딜을 해서 추미애 의원의 어떤 도움으로 복귀를 하게 된 그 과정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네. 이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박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중간에 가정사도 있고. 네. 다 좋습니다. 이해해요. 네. 중요한 건 2020년부터 2024년만 보잔 말이에요. 네. 그 4년 동안은 의원 활동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뭔가 회계 처리될 수 있는 돈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 4년 동안 얻은 수입은 5억이 좀 넘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2007년, 2008년 대선 총선 거치면서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그 혐의에 의한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
그 추징금의 상당 부분을 요 기간에 갚아요. 네. 안 내고 있다가 못 내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6억 이상을 2020년부터 2024년에 내서 완납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추징금 완납이 있었군요. 예, 그게 있어요. 네. 5억을 벌었는데 4년 동안. 네. 자, 이따 6억이 나갔어요. 예. 그럼 헌금도 막 2억을 해요. 그래요? 헌금을. 네. 그런 식으로 따져봤는데 보니까 재산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서 7억이 늘은 게 돼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5억 벌었는데 10억을 썼고 근데 재산이 7억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0몇 억이 차이가 나네. 12억이 비는 겁니다. 아, 네네. 그렇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뭐 본인이 부의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강연 수입으로 뭐 들어온 것도 있고 부의금이 몇 억씩 들어오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부의금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강연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업으로 강연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에요. 네. 그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종합소득이 돼요. 맞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에 예를 들어 강연으로 5억을 벌었다면 네. 종합소득세 구간 똑같아요. 네. 아마 분명히 38%나 그렇습니다. 뭐 그 이상 이렇게 걸릴 거예요. 네. 세율. 그럼 네. 세금 낸 거 있냔 말이에요. 거의 최고 세율에 가깝게 내야 돼요. 세금 냈냔 네. 말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네. 세금 안 내고 현금으로 받아서 그냥 썼다? 탈세죠. 그건 양쪽이 다 문제가 됩니다. 양쪽 문제죠. 받은 사람도 문제, 준 사람도 문제. 강연료를 현금으로 준 사람도 문제. 벌써 여기서 혐의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꾸만 그 빌린 것에 대해서 아까 다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문제다 수준이 이거는 이제 작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알지도 못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분한테 9명한테 1,000만 원을 한 날에 같은 날에 차용증 형식도 똑같이 빌렸다. 네.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원래 동거했었던 그분 네. 강모 씨 예. 그분과 관계된 분들 뭐 그분 회사의 감사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한테 빌린 게 되겠죠. 쪼개기로 빌렸다. 네. 근데 이분은 2007년, 2008년에도 이분한테 김민석에게 자금 공여해서 처벌받은 그게 있다. 뭐 이러면 뭐 참 해명이 되겠습니까? 네. 그걸 참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다음에 일거에 다 갚았으니 난 돈 갚았으니 난 떳떳해라고 하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인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놀란 거는요. 사실 이분이 그 6억 이상 되는 7억 2천 중에 6억 이상을 안 갚고 있는 상태에서 네. 2023년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이 김민석과 막 설전 중에 네. 김민석은 추징금이나 갚아라 이 얘기를 해요. 예. 정치적으로 걸려가지고 벌금 받고 추징금 받았는데 추징금도 안 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여당을 공격을 해? 네.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 23년도에. 예. 그러니까 추징금 선고받은 13년 됐죠. 예.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안 갚았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천천히 갚았어. 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다 보세요. 자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2번 하고 그다음에 18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공적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맨 처음에 나올 일성은 제가 국가에 낼 추징금을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못 내서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 공적의식이 투철한 분이면 돈을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일단 이거 먼저 갚고 추징금부터 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뭔 일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네. 제가 추징금 내느라고 채무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해하죠.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는 없이 내가 지금 1억 정도 냈는데 무슨 소리야 돈 없어서 이거 뭐 40원에 할부로 낼 겁니까?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깔 거 많아요. 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그 오늘 아침에 그 SNS에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요게 아마 2002년에 받은 돈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건데 SK 뭐 그것 때문에 한 말 그거 같아요. 말고 2007년, 2008년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때 구속 안 되려고 막 혼자 막 버티면서 민주당사에서 뭐 눈 감고 이렇게 버티고 그것도 있어요. 결국 자진해서 검찰 가서 구속되긴 했지만 네. 구속영장 집행을 막았다니까요. 그 얘기는 안 하죠.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분 발언 중에 최근 발언 보면 한국 검찰이 나를 표적으로 해서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한국 검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검찰도 아니고. 왜 그렇게 쓰는? 대부분 정치 검찰 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한국 검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한국이란 나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국제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뜻인가? 나는 그렇게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뭐 그렇다면 일본 검찰에도 당해보고 미국 검찰에도 당해봤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얘기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한국 검찰. 그러네.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뭘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나 한국 국세청한테 당했어. 이럽니까? 그런 말 안 하죠. 네, 한국이란 단어를 그 앞에 쓴다는 얘기는 자기 조국을 없이 여긴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이중국적자거나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 지적 안 하더라고요. 의식세계가 대단히 독특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국무총리 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될 거예요. 임명되겠죠. 보시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 제작진들이 지난 우리나라 1987년 이후에 총리로 지명이 됐다가 중간에 낙마한 사례를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2년 장상 위장 전입 투기 의혹 이것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물러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위장 전입 이것도 죄야 하면서 고개 뻣뻣하게 들 사람들 많을 텐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2002년 장대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10년 김태호 박연차 게이트 연루로 물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 김용준 토지 불법 증여로 물러났습니다. 2014년 안희대 전관 예우 논란. 안대희입니다. 안대희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잠깐 제가 오자가 났습니다. 네. 2014년에 문창극 중화일보 주필했던 분이죠. 친일 사관 어디 뭐 교회당에서 강연했던 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물러나신 분인데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전례를 한 6개쯤 들어봤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불거진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되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너무 많고요. 예. 민주당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크게 안 봅니다.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뭐 정치 공작이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지간해야죠. 근데 공작이라는데요. 전현희 의원이 그러던데요. 아침에. 이건 국민의힘의 정치 공작이다. 저희가 뭘 공작을 했어요. 이게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아들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코넬 대학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입학 자료를 공유하기는 어렵다. 공유 안 하죠. 네. 어느 학교에서 그걸 공유를 하겠어요. 이 얘기도 사실은 보면 민주당에서 계속 그 박균택 의원 같은 분은 이재명 대통령 전에 야당 대표할 때 법률 주치의라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검찰에서 고위직 하셨던 분. 부모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본인이 검찰에 있었으면 만약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광수 민정 물러날 때처럼 이제 이러다가 여론이 극도로 악화가 되면은 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스테레오 타입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 그것마저도 없습니까? 근데 이 지금 낙마한 분 6분을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이제 정치인은 김태호 현 의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부담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물러난다. 박근혜 정부만 해도 벌써 3명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민석이란 분 방금 인생을 말씀드렸잖아요. 18년을 참다가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안 관둡니다. 그러니까 한국 검찰이 어쩌고 내가 정치자금 받은 게 아니고 SK에서 당해주는 건데 내가 중간에 그냥 통과처럼 문처럼 있어가지고 검사도 나에게 그랬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말까지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걸 흐려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좋아요. 2007년, 2008년은 뭐냐? 근데 지금은 뭐냐? 당신 아들은 무슨 돈으로 보냈느냐? 주진 의원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들 유학 비용을 전 배우자가 됐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 아무리 이혼은 했지만
전 배우자가 아들에 대해서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라도 내는 게 맞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금전거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요. 이렇게 퉁치면 어떡합니까? 강연료가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소액이면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비는데 10억 넘는 돈이 비는데 부의금은 그렇다 치고요. 자, 10억이라고 치면 강연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헷갈려서라도 어디 적어라도 했을 겁니다. 적어놔도 놨을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강연은 강연료를 지출하는 쪽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럼요. 네, 그거 반드시 강연을 이 주관하는 그쪽이 뭐 민간 기업일지 아니면 정부 기관, 공공기관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다 그쪽에서 세무 자료를 다 비치해 놔야 되고 정리해 놔야 되고 거기서 원천 징수 떼고 그다음에 강연한 사람의 강연료를 다 이제 1년이면 1년 모았다가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3.3% 띄고 받죠. 예. 그리고 본인 소득과 합쳐서 본인이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네. 해야 되죠. 5년마다 안 하면 5년마다 그거 안 한 거 해가지고 가산세 엄청나요.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어떻게 되는 건지 돈 그걸 떠빌려야죠. 안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눈 깜깜이로 현금으로 받고 저기도 그러니까요. 신고 안 하고 나도 신고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분이 뭐 그냥 뭐 전환길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현역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요즘 그렇게 강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한국 시스템이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럼 이분 이제 나중에 한국 국세청이 나를 표적으로 해서 KIRS가 뭐 저기 참 창피합니다 진짜. 자, 원래는 어쨌든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초에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김민석 후보자의 깔끔하지 못한 처신이라든지 네.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의 실상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의석수가 적어도 네. 충분히 논리적으로 또 아주 정확하게 이걸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역할만 잘 해도 네. 여론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의석수는 적습니다만은 만약에 저희가 볼 때 이 사람 정말 이 국무총리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저희에게 주어진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원래 이틀 하지 않습니까? 더 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도 보면은 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저희 당 후보자들 예. 막 이틀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진숙 후보자는 사흘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예, 한 일주일 하죠 뭐. 근데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안 받아주죠. 예. 민주당은 그런 당입니다. 항상 오바를 하죠. 그게 본인들에게 돌아온다는 걸 느낄 날이 금방 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심경은 약간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당선되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었습니다 이미. 민주당과는 별로 국회는 알아서 하시고 본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겠다. 그렇게 남아야 할 이유가 많죠. 네.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건 우리 진보 진영 쪽에서 일부 이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건다거나 또는 뭐 낙태 문제도 뭐 비슷하게 연관이 좀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 또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네. 이 동성애 문제하고 예. 이제 낙태 문제에 관해서 예. 종교단체가 집회도 열고 그랬는데 예. 자 이런 문제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없나요? 일단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이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물어보겠죠. 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냐, 이 발언의 이 본뜻은 뭐고, 그럼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을 정의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바꾼 그쪽에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아마 의석이 없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다른 진보 정당에서
많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뭐 인류가 나오고 뭐 지속 가능까지 얘기했으니까 네. 분명히 저희 당에서 다른 쪽에서 얘기 안 하면 물어봐야죠.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